네, 어떻게 자료 보이시나요? 어떠시나요? 보이세요? 자료? 네, 네, 보입니다. 네네, 보이세요? 네. 그래요. 안중근의 동아평화 비전과 살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너무너무도 어찌 보면은 잘 아시는 분이고 또 학교에서도 이미 이 역사 시간에 배운 적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네, 이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일관성을 가지고 배웠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차이가 날 거고 이렇죠. 어, 이게 이제 우리 안중근 의사가 자신을 설명하는 하나의 마치 도장과 같은 인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활용한 그런 것인데요. 그 왼쪽 손을 말하자면 이제 낙관처럼 이렇게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국인 안중근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게 안중근이 옥에서 감옥에 gat혀서 붓글씨를 써서 일본 사람들 거의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일본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문으로 대한국인 안중근이 썼다라고 해서 이제 주면서 자기가 쓴 거를 확인시켜주는 표지로 자신의 그 왼손 약지를 끄는 왼손을 말하자면은 낙관으로 이렇게 써서 예,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보셨을 텐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안중근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장면이 안중근이 처형되기 바로 직전에 그 처형당할 때 수의로 이게 그 보내진 옷을 입고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근데 이 안중근이 이 동양평화 비전과 사리를 어떻게 이거를 접근할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안중근 의사의 삶과 사상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당연하잖아요. 이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에 하얼빈 의거를 말하자면 일으켰는데 그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런 배경과 그 사건이 갖는 의의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우리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중근 의사가 왜 동양평화론을 집필을 하려고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집필을 하려고 했는데 완성을 못했거든요. 그 완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이런 거를 돌아보는 게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안중근 의사 동양평화론의 그런 내용은 어떤 건가? 이게 이제 집필을 하게 된 동기와 연결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시대에 안중근 의사 동양평화론을 한편으로는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이 동양의 평화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동양 평화가 사실은 만만치 않다는 거. 일본과 그 차이나 그다음에 러시아와 미국이라고 하는 이 네 큰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사이에 사실은 한국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 국가적인 지형, 그다음에 세계 지리적인 그런 위치에서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로서, 청소년 청년들로서 어떻게 그 동양 평화를 이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과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 평창 챌린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참으로 뜻있는 일이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화되고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속에서 이제 안중근 연구를 제가 그동안 이제 쭉 해왔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쭉쭉쭉 그냥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근의 제일 먼저 안중근을 연구해서 책으로 출판한 것이 2000년입니다. 지금부터 21년 전인데 이 연구를 안중근을 저는 미국에서 제가 유학할 때였는데 그 당시가 그때 안중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 처음에는 그 영어로 이 작업을 했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다시 다 번역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해서 군도출판사에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민족의식이 만날 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걸 썼습니다. 네, 안중근이 가톨릭 신자라고 하는 거를 말을 해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중근 토마스의 하느님 세계 인간 이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2010년에 이게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작은 책자입니다. 근데 안중근 아까 거기에 보니까 안중근 의사 자서전 안흥칠 역사가 소개가 됐던데 거기에 보면은 자신이 그 실제로 선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톨릭 신앙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하는 내용이 전체 자서전의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할애를 한 거죠. 거기에 담긴 이 하느님 세계 인간 이해를 추적을 해서 제가 작은 책으로 묶어서 펴낸 게 안중근 토마스의 하느님 세계 인간 이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것이 안중근 토마스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대구가톨릭대학교 출판부에서 2013년에 제가 이 책을 냅니다. 이 책을 내는데 안중근의 생애를 조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양평화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안중근이 한 인간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다해서 동양평화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조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안중근의 생애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서 신체 인격 형성기, 그 다음에 신앙과 민권 내면하기, 그 다음에 교육 투신기, 의병 항거기 이렇게 이걸 나눕니다. 나눠서 요 의병 항거기에서 동포 의식화를 하는 과정이 있고 무장 투쟁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장군으로서 군인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군인으로서 항일 말하자면은 의병 투쟁에 무기를 들고 직접 저항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한 다음에 이토 저격으로 이게 넘어가게 되죠. 넘어가게 되는데 이토 저격하고 난 다음에 의병 항거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의병 항거로 끝나지 않고 동양평화 수인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양평화를 위해서 죽어가는 것이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오늘 이 주제와 연결해서 볼 때 핵심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평화 수인기 이 대목에서 나타나는 게 신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판기가 있고 그 다음에 동양평화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서야 동양평화를 쓰거든요. 황 동양평화 박사님, 이 수인기라는 말이 이게 죄수 그렇죠, 그 그렇죠. 감옥에 말이군요. gat힌, 감옥에 네, 갇힌 감옥에 갇힌, 네, 그런 표현이군요. 예, 수인 알겠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힌 시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동양평화 저술기가 있고 동양평화 구상이 있고 빌렘 면회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동양평화를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죽는 최후를 맞이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동양평화론을 이해하시는데 아마 좀 더 입체적으로 역사와 연결을 해서 조명할 수 있는 한 그런 자료가 되겠죠.
네, 요런 과정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이 동양 평화론에 관해서 제가 이거는 쓴 것이니까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중근 연구 여정 네 번째 것이 2018년에 제가 쓴 건데 안중근의 동양 평화 사리라는 주제로 이걸 썼습니다. 근데 이때 쓴 건 초점을 어디에 뒀냐면 이분이 감옥에서 유목을 남기거든요. 근데 이 유목을 남기는데 이 유목을 가지고 유목 자체가 동양 평화론이에요. 전체가. 그러니까 유목을 전체를 조명을 하다 보면 여기에 자신의 조국에 대한 말하자면 사랑과 이 동양 평화에 대한 염원이 그 유목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붓글씨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그 간수들이나 자신에게 사형을 구형한 그 검찰관이나 미조부치 검찰관이나 자신에게 사형을 판결한 그런 판사들이나 만남의 판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동양평화론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했던 히라이시 면담을 했던 사람인데 이 히라이시 이 고등 법원장에게도 말하자면 붓글씨를 줘요. 그 정도로 그 자신의 존재를 다해서 이 일본 사람들이라고 그래갖고 적국의 말하자면 원수로만 생각하지는 않고 친구로 끝까지 지켜갔던 인물이에요. 네, 이 점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아예 이 유목에 초점을 맞춰서 동양평화 사리를 추적을 해서 하나의 책으로 작은 책으로 묶어서 낸 것이 안중근의 동양평화 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거치면서 그동안 안중근이 우리에게 누구였는가, 당대 누구였고 오늘 우리에게 누구인가 하는 것을 추적해온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에 그러니까 2000년에 이거를 조명을 했는데 그 2000년에 안중근에 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미국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서 2018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인 거예요. 연구 여정이. 그 연구 여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한번 만나본 거죠. 만나본 건데 제가 만나본 거죠. 제가 만난 안중근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던 거죠. 근데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는 할 수 없지만 안중근의 생애를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게 6개의 존재 태와 나, 너, 우리, 누리, 자연, 궁극 존재하고의 이 관계, 이 두 틀이 필요합니다. 두 틀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요거를 좀 이렇게 보면 그 모든 존재는 하나의 점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의 점에서 시작하고 근데 어느 고장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주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해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중근을 해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가 자연 안에서 태어났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없이는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요 생태인 차원이 있고 그리고 나서 천주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천주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안중근이 천주교인이다. 그래서 천주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천주는 생명의 궁극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생명의 궁극 존재와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것이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모르면 안중근의 죽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알 때 비로소 왜 어떻게 해서 안중근이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그렇게 부당하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코를 보고 잘 수 있었나 하는 거를 해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궁극 존재하고의 이 관계에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안 끝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생명을 이 세상에서 나를 없앤다 그래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확신이 어디서 오냐면 이 궁극 생명의 궁극 주제자하고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신자이니까 하느님이라든가 이런 말로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좁은 의미에.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 존재를 설명할 따름이에요. 이 궁극 존재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이게 종교적이잖아.
이걸 종교적인 걸로 밀어내는 순간 안중근의 말하자면은 평화 정신은 거의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이 대안인입니다. 한국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살아간 거예요. 평생을 이걸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아인, 말하자면은 그 동양 평화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동아인 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인인 거죠. 실제로 안중근은요 세계 평화론을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를 동양 평화론을 쓴 거예요. 동양 평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세계 평화예요. 이런 의미에서 평창 그 세계 비전은 너무너무도 안중근의 정신하고 닮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의 독립, 한국의 독립, 그다음에 동양의 평화, 그다음에 지구 단위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우리 안중근은. 그래서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아까 우리 동화의 말하자면 범위, 규모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좁게는 한중일이죠. 한중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중국을 중국이라고 부르질 않거든요. 저는 거기를 차이나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중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세계 중심으로 생각하고 중국이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들이 세계 중심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에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세계 지도를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영국을 중심으로 놓고 이 세계 지도가 양쪽으로 갈려져 있어요. 인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나라도 한국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차이나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동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안중근에게는 요 동아시아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도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선진국이니까 차이나와 우리 한국에 지도를 해달라. 지도국이 되어달라. 이게 동양평화론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배척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세 나라가 연대를 해서 산업을 진흥시켜가면서 여기에 이번에는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동남아시아권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까지 갔냐면은 인도라든가 이런 데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양의 평화를, 아시아의 평화, 동양의 평화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 저 서구 열강 제국들의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침략에 맞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침략에 맞서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침략을 평화 비전으로 바꿔서 세계가 평화에 도달하게 한다. 이게 동양평화론의 말하자면 흐름인 거죠.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6개의 틀, 6개의 틀, 고장인으로 태어났는데 자연을 바탕으로 살고 있고 그런데 자기가 궁극 생명 주제와 다 있다는 거. 그런데 그가 나라 민족의 관점에서 대한인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 대한인은 한국으로 안 끝난다는 거. 아시아의 이 나라들과 상관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하나의 지구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을 썼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살면서 요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렘브란트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린 그림이에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린 그림인데 지금 여관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게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만나가지고 여관에 데리고 와서 돌봐줬다는 그 내용을 요거를 우리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가운데 보면은 상처 입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죠. 상처 입은 사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사마리아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말 같은 그런 동물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거를 타고 왔겠죠.
이렇게 있는데 민족이 이렇게 강도 만나서 일본의 그 폭력에 의해서 강도 만나서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 안중근은 그 강도 만난 사람으로 말하자면 상징되는 민족의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돌보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고 이렇게 말하자면 계속해서 강도짓을 하는 일본의 말하자면 폭력성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더 이상 그런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토 히로부미 저격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침략 세력에 말하자면은 앞장을 선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최고 지도자를 말하자면 저격을 해서 일본이 갖고 있는 폭력성을 세계가 알게 하겠다. 이게 이토 히로부미 저격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는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그런 속에서 자기는 말하자면은 민족의 지사로서 한 군인으로서 민족을 침략하는 말하자면은 적장을 살해한 군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안중근이 자기의 의거를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받는 존재들에게 우리는 그 고난받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안중근에 의해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다시 사진 하나가 이렇게 보이실 텐데 어떠시나요? 이게 좀 그 느낌이 어떠시나요? 네. 우리 정주영 우리 학생, 네, 이거 그림 보시면서 어떠세요? 네. 아까 렘브란트 그림이요? 아니요, 여기 지금 이제 보이는 이 자연 그림, 사진 그림. 되게 평화롭고, 평화롭고, 네, 뿌리 깊은 나무가 보여서 네, 뿌리 깊은 인상 나무도 깊다고 보이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이게 한 분 한 분 다 할 수 있겠죠. 우리 김주혁 우리 학생 어떠세요? 네. 이거 그림 보시면서 어떠시나요? 어, 호숫가 옆에 있어가지고 나무가 물 걱정은 없어 보이고 좀 물 걱정 없어 평화롭고 보이고요. 또 너무 호숫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네, 국권이 붙어있지 못하는 느낌도 있고요. 네. 물도 그렇게 깨끗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진 같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네, 좋습니다. 네. 사실 한 분 한 분 다 하면 좋은데 지금 이제 우리 제한되어 있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이 나무가 어떻게, 이 앞에 보이는 이 나무들이 좀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서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좀 비스듬히 서 있나요? 비스듬히 서 있잖아요. 어떻게 좀 불안해 보이지는 않으세요? 어떠세요? 우리 정주영 학생 어떠세요? 네. 나무가 서 있는 이 모습이. 불안해 보여요. 네, 불안해 보여요? 근데 이 나무가 안 쓰러지는 거예요. 안 쓰러지는 이유가 뭘까요? 옆에 그러니까 나무랑 같이 연결돼. 뿌리들이 어떻게 있기 때문에 얽혀 뿌리가 있- 서로 엉켜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뿌리가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안중근은 바로 이거를 설득하고 싶었던 거예요. 안중근은 일본과 차이나와 우리 한국이 저렇게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사실은 차이나는 초토화되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연대가 필요하다.
근데 이 밑에 뿌리로 보면은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나무들도 어떻게 뿌리에서 이어져 있을까요? 안 이어져 있을까요? 근데 저게 뿌리로 이어져 있다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흙으로 이게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보이는 이유는 물에 씻겨 내려갖고 토양 유실이 되니까 이게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나무들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저 뒤에 있는 나무들도 다 이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정주영 학생 어떠시나요? 저 뒤에 있는 나무들도 이렇게 이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안 이어져 있을까요? 이어져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주영 학생 어떠세요? 다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우리는 근데 그거 어떻게 저렇게 나무들이 이어져 있다는 걸 우리 어떻게 알까요? 아니면 잘 모를까요? 김주영 학생, 네, 어떠셨어요? 그 전에 생각해 보셨어요? 나무들이 저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를? 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우리 정주영 학생은 어떠셨어요? 나무들이 저렇게 다 밑에서 땅바닥, 흙바닥 밑에서는 서로 이어져 있을 거다 이런 거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해봤어요.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를 보면은 안 이어져 있어요. 밑을 보면은 이어져 있는 거죠. 이게 안중근이 일본도 차이나도 한국도 삼형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원천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위를 보면 경쟁하고 이러는 거를 보면은 다 흩어져 있는 거죠. 뭐 서로 막 이제 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닥으로 보면은 자 그러니까는 땅바닥으로 보면 자 지금 우리 이성훈 선생님 조직위원장으로서 저기 계시고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계신 곳이 네. 지금 수일이요. 서울 수일. 수일에 계시고 자 우리 임수원 팀장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부산에 계신 거예요? 네, 부산 수영구에 있습니다. 네, 거기 계시군요. 전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광주예요. 어제 강연을 위해서 이제 와갖고 지금 강연 끝나고 움직이면은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객실에서 제가 지금 머물면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저기 광주예요. 자, 그럼 우리 정주영 학생, 김주영 학생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자, 흩어져 있는데 우리 어떻게 이어져 있나요? 안 이어져 있나요? 뭐로 이어져 있죠? 이 네트워크로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어져 있어요. 어디로 이어져 있죠? 바닥으로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바닥 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 바닥의 궁극적인 바닥은 뭐죠? 땅바닥이잖아요. 맨바닥이라고요.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바닥 위에서 다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이 의식을 우리 안중근은 형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적대시하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 침략은 막아야 되니까 그거를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정의가 서게 하기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했어요.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거는 말하자면은 그 원한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말하자면은 차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안중근은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잘못됐지만 더 크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자기는 이 일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 당대의 정의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당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엄청난 회유가 이루어지거든요. 많은 살려주겠다. 잘못했다고 시인해라. 이거예요. 이유가 살려줄 수 있는 말하자면은 그 조건이 그겁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세계에 내가 오해했다고 일본에 말하자면은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도와주고 있다고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석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중근은 끝까지 그거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아니면은 일본의 침략을 말하자면은 오히려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으로 동양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죽은 겁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기 때문에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 기회가 있었어요. 살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중근은 그거를 선택을 하지 않은 거죠. 일본의 침략을 말하자면은 세계가 알아서 일본이 침략 국가라는 걸 알아서 저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세계가 연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핵심이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물론 이제 아까 6개의 존재태를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걸 하면은 이게 자꾸만 추상적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근데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자연물의 사진을 가지고 나무들이 흙 위에 있는 것들을 볼 때는 이게 잘 이어져 있는 게 안 보이지만 흙 밑에서는 이게 이어져 있구나.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들도 이어져 있겠구나. 그렇다면 저 풀들과 이런 것들이 다 이어져 있겠구나. 결국은 저 나무들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사는 모든 존재들이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바닥 위에서 다 이어져 있겠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류 가족을 설명합니다. UN 인권선언의 첫 대목이 그겁니다. 1948년에 제정된 인권선언의 첫 대목이 인류 가족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배우긴 배우지만 정말 인류를 가족으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사나. 남북이 하나라고 그러는데 진짜로 하나로 생각하면 사나.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는 무슨 과제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바닥으로 내려가면 이게 다 보여요. 바닥으로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가는 정신이 있으면 그러면 이거를 살 수가 있는데 안중근이 그러니까 그렇게 투철하게 살 수 있었던 원인은 밑에서 다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일본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대에도 안중근을 예찬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이 정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죠. 그거를 못 받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본 사회가. 그러니까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참으로 우리가 형제라는 거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 말하자면 침략을 해서라도 자기의 영토를 확장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말하자면 굳건하게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일본의 당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말하자면 침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낭만주의로는 현대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안중근의 정신을 계승해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안중근의 생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안흥칠 역사를 보시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안중근의 생애와 관련해서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1907년에 의병투쟁을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1908년에는 정말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실패를 하는데 처음에는 승리도 하고 이래요. 근데 나중에는 실패를 하는데 실패를 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전투를 하다 보니까는 일본군 포로를 잡는 거예요. 포로들을 잡는데 이 포로들을 잡은 다음에 이 포로들을 석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의병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일본 군인들은 우리를 잡으면 우리 그렇게 학살하고 죽인다.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살려주면 어떡하냐. 반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반론도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은 만일 이들이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면 우리는 전멸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안중근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만국공법에 다시 말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에 관한 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하면 포로들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거를 따라야 된다. 인도적으로 우리가 전투를 하더라도 인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실제로 석방을 해줍니다. 석방을 해주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중근이 정말로 전쟁을 하면서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지 단순히 그 일본을 적대국으로 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전쟁을 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사건이죠. 이 정말로 위치가 발각이 되고요. 제보가 돼서 안중근이 이끌던 군대들이 거의 전멸합니다. 안중근하고 한 몇 사람 살아남아서 다시 두만강을 넘어서 이제 연해주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 살아왔다고 환영식을 해주려고 할 때 안중근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얼마나 많은 동지들을 죽게 했는데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이거를 받질 않은데 그 이후로 안중근이 이끄는 부대에 참여를 하질 않습니다. 이 말하자면은 그 동포들이 그렇게 패전장이잖아요. 패장. 그 실패한 장군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말하자면 의병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투쟁을 위한 여정을 포기를 하질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이게 1908년 일이었는데 1909년 3월에 12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말하자면 손가락을 끊어서 혈서를 쓰고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 결의를 다지거든요. 근데 그 이후도 여전히 이제 모이질 않다가 병사들이 모이질 않으니까요. 그러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길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사시킨 것이 1909년 10월 26일입니다. 이런 이후 이제 수임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09년 10월 26일 바로 체포돼서 그 현장에서 체포돼서 러시아 관원들의 취조를 받다가 러시아 관원들이 바로 넘겨줍니다. 일본에. 넘겨주고 그 이후 1910년 3월 26일 날 처형되기까지 그 여정을 이렇게 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동양평화론이 쓰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안흥칠 역사가 집필되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판 과정이 신문 기록이 남고 그다음에 공판 과정에 공판록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면담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남는 거고 그리고 유목들이 그 붓글씨들이 남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안흥칠 역사 원본이 지금도 없어요. 동양평화 원본도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일본 사람들이 다 이거를 숨겨놓은 거죠. 그리고서는 돌려주질 않은 거예요. 돌려주질 않은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일본 사람들은 관리가 되면 한국의 조선 그 당시 이 총독부 여기 관리로 파견되고 관리로 선발된 모든 일본인들은 안흥칠 역사를 필독서로 읽어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알게는 안 한 거죠. 이거를 철저하게 말하자면 가려놓은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일본은 한국을 지배하려고 해왔던 건데 안중근의 1909년 의거가 없었더라면 그렇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이제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1919년 3.1운동이나 그다음에 이 임시 상해 정부가 탄생하는 배경이라든가 이 배경에 안중근의 의거가 다 거름으로 이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남한에서 함께 동시에 존경받는 인물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로 꼽으라고 하면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안중근을 꼽을 만큼 이렇게 공감을 형성하는 그런 민족의 한 역사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정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여정들을 이제 보면서 그분이 이제 걸어온 길들을 사진으로 몇 가지들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토 히로부미 모자를 지금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있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고, 이 이토 히로부미가 살아있는 최후의 순간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 안중근이 저격을 한 거고, 안중근의 저격에 의해서 그 현장에서 얼마 안 있다가 병으로 옮기긴 하지만 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인 존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사진입니다. 안중근의 실제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어서요. 이 모습 있고, 그리고 이게 그 감옥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감옥이 아니요, 위에와 밑에 있는 그 사진, 두 사진이 안중근이 감옥에서, 리슨 감옥에서 빌렘 신부님이 면회를 가시거든요. 그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어머니가 지어서 보낸 수의가 아닙니다.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지어서 보내질 않고 사서 보낸 거예요. 그 사서 보낸 그 수의가 그 3월 25일인가 도착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어머니가 보내신 그 수의를 읽고, 어머니와 아내가 보낸 수의죠. 그거를 읽고 그리고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가족들, 청계에 있는 가족들 사진. 그래서 이제 아까 그 6 존재 태들을 말씀드렸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분이 안중근이 유서를 씁니다. 유서를 쓰는데, 여러분이라도 유서를 누군가 마지막으로 이제 글을 써서 그에게 전해주려고 할 때 자기 존재에 의미 있는 분에게 이걸 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머니에게 썼고요. 그 다음에 그 아내에게 썼습니다. 아내에게 썼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정말이지 옥에 갇힌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던 안명근을 위해서 이제 쓰는, 간단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숙부에게 썼습니다. 숙부에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말하자면 면해왔던 빌렘 홍신부님에게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 조선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의 교회, 가톨릭 교회 지도자였던 밑델 주교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쓰는데, 이 밑델 주교는 안중근에게 말하자면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하도록 압력을 넣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빌렘 신부님이 면회를 하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보내지 않았던, 그러니까는 그 당시 성사를 받기를 원했는데, 고해 성사를 받기를 원했고 미사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그거를 끝까지 거부했던 말하자면은 당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빌렘 신부님이 밑델 주교님의 명을 어기고 간 거예요. 가서 그래서 우리 안중근을 만났던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을 배경 속에서 이제 우리 안중근이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황 박사님 좀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네, 마무리에 이제 들어갑니다. 네, 이게 이제 그가 남긴 독립이라고 하는 글씨입니다. 독립이라는 글씨고, 이 독립을 위해서 교육을 진흥시켜야 되고 실력을 배양하고 민심을 단합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비전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르각 신부를 상해에 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독립투쟁을 위해서 가서 만났는데, 그때 르각 신부가 조언해 줬던 것이 교육을 발달시키고 사회를 확장시킨다는 게 이게 단체로 활성화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심을 단합하는 거, 그 다음에 실력을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 실력 양성이라는 게 산업을 진흥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 실력 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에서 일본의 지도를 받아서 청나라와 한국이 발전을 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그러면서 이 아시아의 나라들의 이 영향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저 서구의 열강들의 말하자면 산업을 발달시킨 저 나라들의 말하자면은 침략 지배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거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요 단계에서 삼일체라고 그랬는데 주체성이 필요하고 신교를 할 줄 알아야 되며 차이의 다양성을 지켜갈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이 차이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거고 또 신교로 살아가는 거고 영이 주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요런 수준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를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전거가 필요한데 안흥칠 역사, 그다음에 남긴 미완의 동양평화론, 그다음에 우지토 히라이시하고의 면담록, 그다음에 신문기록, 법정진술, 묵필 이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맞는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평화론의 원천을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천명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이냐 하는 거를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니까 맞선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정말 저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야? 그럼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힘 있으면은 침략해도 되나?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거를 갖다가 간과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그런 힘의 논리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를 인식을 하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명인식이에요. 두 번째로는 인류 가족 인식이에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형제는 끝까지 지켜간다. 이런 겁니다. 이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사인식인데 이게 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세계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역사를 같이 아는 게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21세기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지금 이제 과제를 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통합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살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안중근은 말한 대로 산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안중근이라고 하는 인물 자신이 동양평화예요. 동양평화의 증거자예요. 그 사람이 동양평화의 길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같이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건데 이건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동양평화 비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거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걸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게 청년들에게 정말 요청되는 게 뭐냐 이거를 이야기하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를 아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면 알수록 너를 그거는 그냥 마무리해 주시죠. 각자 네, 알아서 좋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네, 좋습니다. 하고요. 네,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지나서요.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교육에서 노예살이를 극복하는 게 필요하고 세계 연대 역량이 필요하고 정치적 감각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 이거를 갖다 엘리트주의를 극복을 해서 민중 중심으로 생명 공동체를 내다볼 줄 아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 평화를 이룰 줄 아는 게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좀 준비를 한 내용들이 좀 길다가 보니까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오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준비한 거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요 동양평화 비전 8가지 공동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히라이시 면담록에 보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황 박사님. 저희가 에세이를 받으면은 황 박사님 당연히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요. 한번 보시고 어떤 아이디어이 왔는지 나중에 한번 같이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진이 너무 인상적이었네요. 사진 그 저작권 그거 사용해도 될까요? 그 뿌리 있는 사진? 어떤 거? 그거요? 네. 네, 저작권 제가 다 허락 받은 겁니다. 받은 네. 거죠. 네. 그럼 잠깐 저도 그거 좋아서 한번 계속 보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도 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료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녹화한 거랑 같이 해서 참가자 모든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워포인트도 다 여러분들에게 예, 다 드리는 겁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